이번 시간에는 6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단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집단조사 그러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또는 여러 사례를 동시에 조사라는 집단조사가 되겠는데, 역시 시간, 노력, 경비 등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경제성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보통 장점에 놓습니다. 동일성 확보가 가능하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조사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조직체와 개인응답자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 자, 여러분, 집단조사라고 하는 것은 동병상련하는, 아니면 동일한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서 한 집단을 이루고 그를 가지고 동시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일성 확보라든지 비용 시간 절감 좋습니다. 또 조사자와의 대화, 직접 대화 가능하지요. 그런데 조직체와 개인응답자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 여기는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양면성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편조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편조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효수율이 낮은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죠. 가장 문제된 효수율인데, 응답자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쉽다.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 통상조사에서 필요한 시간이 전화조사와, 전화조사는 가장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고, 이 우편조사, 인터넷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없이 늦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수율이 아예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에 보시면 개별 면접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고 회답을 받아 기록한다. 잘못된 표기를 예방할 수 있다. 회수율이 높다. 직접 면접이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 이건 많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하되 몇 회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만나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면접입니다.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에 보시면 면접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면접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죠? 면접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또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직접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내담자나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면접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 등이 필요로 합니다. 또 원리도 적용이 되죠. 비에스텍이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의 질대 원칙,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통대된 정서 관여의 원칙, 이런 등등의 7개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바로 이건 회수율이 높습니다. 예정 이후에 질문이 가능하다. 무의식적 응답을 기록할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그다음 비언어적 전달 매체를 이용한 자료 수집도 가능한 것이 바로 면접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익명성 보장으로 면접조사에서는 직접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라든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5번에 보시면 시청각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질문지법, 이건 지문을 통해서, 사례연구법, 또 문헌연구법, 관찰법, 시청각 보고 들음, 그래서 가장, 여기는 사례연구법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관찰법이 가장 직설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연역법,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반 명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명제의 근거에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가 그 명제에 합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연역법이고, 귀납법이라는 것은 개별적 사례를 가지고 쭉 접근하면서 그로부터 하나의 경험의 일반화나 공통적 속성을 찾아내서 원리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은 상호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서로 연결선상에 있죠. 그림으로 다 우리가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연역적 방법은 가설을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가설을 사용하면서 가설의 소위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서 관찰 검증을 거친다.
귀납적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로부터 일반 원리를 찾아간다. 귀납적 방법은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이론으로 확대되어 간다. 귀납적 방법은 주제를 선정해서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경험의 일반화를 이끌어감으로써 법칙이나 원리를 만들어간다. 다 우리가 그림으로 벗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어느 것이 선후가 아니라 서로 돌아가는 상호 의존성과 서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7번에 보시면 좋은 가설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올바른 것은 관련 분야의 문헌을 검토한다. 가설이 뭐예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잠정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문헌을 검토한다. 연구 주제에 관련된 현실을 분석한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명확한 관계를 정의한다. 또 연구자의 주관적 신념에 의존한 가설은 객관성, 구체성, 명료성 이런 등등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답은 옳은 것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니커트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니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의 하나죠. 서열 척도인 평정 척도, 니커트 척도, 보가더스 누적 척도로서 보가더스 척도나 커트만 척도가 있는데 이 니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은 척도를 만들 적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너 그런가 하면은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다 보니까 만약 문항간 높은 일관성을 유지한 높은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는 점, 또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것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니커트 척도의 특징입니다. 단일 차원적이고 누적적인 척도를 사용한다. 누적 척도는 보가더스 척도와 커트만 척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일 차원적이고 누적 척도를 구성하는 것은 커트만 척도가 되겠습니다. 문항마다 서로 다른 척도값을 보여야 한다. 문항마다 이건 관련이 없고 또 사전 문항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니커트 척도는 평정자의 주관적 개입, 주관성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서열 척도로서 일치성이 충분하다. 서열 척도로서 이건 일치성이 척도와 충분하다. 이거 일치성이라는 것은 문항간 이게 서열 척도로서 일치성, 동간성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동간 척도인 서스톤 척도로 가야 됩니다. 실용적이며 사용의 용이성이 높아 널리 쓰인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에 보시면 척도 구성의 기본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응답 변주들 사이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응답 범주들은 응답 가능한 상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응답 범주들은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응답 범주들 간에는 서로 높은 예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것은 다군요. 다 좋습니다. 70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인파워먼트는 무슨 변수인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직무 특성은 인파워먼트에 영향을 끼쳤고 인파워먼트는 다시 조직 몰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특성을 알아보았다. 직무 특성은 인파워먼트는 다시 조직 몰입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았다. 바로 이런 것처럼 독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독립변수 못지않게 또 마치 독립변수처럼 종속변수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매개변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에 보시면 과학적 조사 연구에서 측정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측정. 추상적 개념의 객관화와 표준화, 이론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의 연결, 조작적 정의는 측정의 기본적 출발점, 특정 개념과 관련한 반복적 연구의 기능. 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현상의 특성을 수치화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바로 이 수치화된 맞으면 그 측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치를 측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객관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애매한 개념을 1등이다 뭐 몇 등 이내에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론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시킨 상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애매한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바꾼 조작적 정의는 측정의 기본적 출발점이다. 특정 개념과 관련된 반복적 연구의 기능을 한다. 측정이라고는 반복적, 측정이라고는 측정하고 저건 반복적 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말이 되겠군요. 모두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번에 보시면 실험 설계의 내유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입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로 인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이 내적 타당도고, 유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 연구의 결과를 다른 차원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유적 타당도가 되겠어요. 그 영향에 대한 저해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조사 반응성, 호손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유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연구 대상자임을 인식하는 경우에 특정 반응이 유발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에 오차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호손 효과, 조사 반응성, 이건 유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지.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 시간 중에 우연한 사건, 이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서 기간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오차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역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측정 경험이 다음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 측정 효과, 이것도 역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험 대상자 포기에 따른 사전, 사후 비교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은 상실, 그러면 상실, 대상자의 상실이나 중도 탈락이라, 이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전 검사에서 극단적 결과 점수가 사후 검사에도 지속되는 것, 사후 검사에도 지속되는 것, 이건 극단적인 검사 결과가, 이건 통계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결과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위치에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한 연구에 대한 일반화 가능, 맞아요. 연구에 대한 오차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 효율이라는 것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오는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대상자를 극단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함으로써 오차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통계적 효율가 되겠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결과 점수가 후에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위치에 있는 대상자를 가지고 한 연구였기 때문에 오차를 배려하자면 오차 발생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통계적 효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번에 보시면 노인 요양시설에서 지난 3년간 실시해온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회복지사가 조사한 결과 실시 첫 해와 마지막 해 사이에 변화가 없었음을 발견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간과한 인가성 저해 요인은, 여기에는 어떠한 극단적 위치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대상자만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 측정 효과, 여러 번의 측정 경험이 나중에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검사 도구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기간 중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안에 보여준 3년, 이제는 무덤덤해진 이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런 성숙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이런 오차가 발생해서 사회복지사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 시간의 경과 중에 또 다른 변인의 영향력으로 인한 오차 발생 가능성은 바로 성숙 효과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측정 후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건 앞에도 우리가 봤던 것이지요. 측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와 타당도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므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지금 74번 문제입니다. 앞에도 봤던 6번 문제와도 같이 바로 봤던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는데, 같이 보시면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습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신뢰도는 측정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려준다. 측정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 자, 이건 문제가 있군요. 좀 봐주시고. 타당도의 평가 방법은 같은 도구로 반복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타당도의 측정 방법은 같은 도구로 반복. 이것은 신뢰도 중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한다. 자, 이 정확이란 단어가 질적 개념이냐 양적 개념이냐인데, 그렇기 때문에 3번과 이 문제에는 다소 오류가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가, 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수치적 개념으로 얼마나 오차가 적은가를 따져보는 것은 신뢰도, 얼마나 알아보고자 하는 것, 목표와의 일관성을 따져보는 것은 타당도. 그렇기 때문에 3번과 5번이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74번 문제는 오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정확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4번 문제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3번과 5번을 가지고 설명을 하되, 정확이란 개념을 오차 발생 가능성 정도를 보면 신뢰도, 아니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즉 다른 것을 알아보지는 않았는가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5번에 보시면 타당도 중 요인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요인 분석에 관련되는 것. 구성타당도는 가설을 결정해서 경험적 절차를 통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구성타당도, 구성개념타당도. 다음에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이 모두 사실은 구성개념타당도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판별타당도는 변별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는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 분석과 관련이 깊습니다. 때문에 이 내용타당도에는 논리적 타당도와 안면 또는 액면 타당도가 있습니다. 답은 니을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76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양적 연구라는 것은 측정이나 검사의 결과를 수량화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바로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에 대한 수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끌어가는 연구는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는 일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일반 법칙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일을 수치로 나타내는, 그 일반화를 기본 전제로 해서 조사 결과를 그 일반화라고는 명제의 몇 % 수준까지 와 있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바로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구의 결과, 개별 사례의 문제점이나 개별 사례의 연구 결과, 조사 결과는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는 연구 기술자일 뿐이고,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바로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이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자 관점이다. 그래서 에틱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외부자 관점이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라는 것은 개별 사례 하나하나를 가지고 연구자가, 그 당사자가 전문가로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외부 사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자 관점, 연구자 중심의 내부자 관점이라고 합니다. 임익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적 연구는 실증적인, 소위 일반화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실증 연구를 이끌어가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각자 연구자 저마다의 주관성이 반영된 해석적 연구를 이끌어가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현상학, 근거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각자 저마다의 주관적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구자와 대상은 중간에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단절이 되는 거죠.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일반 법칙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양적 연구가 되겠어요. 관찰자에 따라 사물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전제한다. 연구 자체가 주관적이고 특정 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일반화를 부정하는 입장이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에 보시면 탐색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올바른 것은 탐색적 조사가 나와 있네요. 탐색적 조사, 예비조사,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이끌어가는 예비조사, 사전 예비조사를 탐색적 조사,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실시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 개략적 정보를 얻기 위한 사전 예비조사다.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은 설명적 조사 중에 하나인 진단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을번, 올바른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표본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집 선정, 표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는데 표준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 표본 오차는 표본값과 모수의 차이이다. 신뢰도 수준을 높게 잡으면 표본 오차가 커진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오차도 커진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오차는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때문에 거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번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79번에 보시면 표본 추출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이다.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 가운데 2014년 11월 1일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사례관리자 명부로부터 무작위로 뽑은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틀은 표집틀과 모집단은 유사한 개념을 사용되는데 모집단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추상적 개념을 가진 전체 집단, 추상적 개념을 가진 전체 집단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표집틀이라는 것은 그들 중에 조사의 범위로 한정한 목록이나 리스트를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 그러면 이것은 모집단이 될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바로 모집단이죠. 그 중에서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이것도 모집단과 표집틀의 범위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사례관리자 명부가 바로 표집틀이 될 겁니다.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본이죠. 200명을 뽑은 200명을 단위로 해서 200명은 표본이 되겠습니다. 표본 추출 단위는 무작위로 200명을 보았고 모집단은 종합사회복지관, 관찰 단위는 그중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 성인. 좋군요. 어쨌든 표집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례관리자 명부, 목록이나 리스트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고 다음에 80번에 보시면 다음의 표집 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유료, 무료, 프로그램별로 이용자를 나누어서 각각 난선화 표시한다. 먼저 특성이 같은 두 집단으로 나누고, 특성이 같은 유유죠. 두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하위 집단을 만들어 놓고 유충 표집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세대에 1년 번호를 부여한 후 1번부터 20번 중 하나의 번호를 제비급으로 선택하여 20세대 간격으로 표시한다.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으로 1번부터 20% 단순 무선 표집하고 그 다음부터 20세대 간격으로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동간 표집, 계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이 되겠습니다. 남녀 비율을 각각 50%씩 할당한 후 남녀 비율, 남자 50, 여자 50% 할당한 후 비율이 채워질 때까지 유의 표집한다. 이것은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1년 번호 목록에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표집한다. 1년 번호 난수, 이것은 단순 무선 표집이 되겠습니다. 무순시에서 구, 동, 번지, 호로 각각 무작위 표집한다. 그래서 이 모집단 전체에서 몇 개의 집단에서만, 몇 개의 하위 집단에서만 이렇게 구별로 몇 개의 하위 집단, 각 구에서도 몇 개의 동만 하위 집단으로 뽑아서 단순 표집하는 것은 군집 표집, 집납 표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격이 다른 하나, 1번은 유충 표집, 2번은 동간 표집, 4번은 단순 무작위 표집, 5번은 집납 표집 또는 군집 표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확률 표집인데 비해서 3번은 할당 표집으로 비확률 표집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1번에 보시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프로그램 탈락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남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을 때 그 평가조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금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에 자꾸 남학생 탈락률이 높아서 남학생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탈락률이 자꾸 많은데 그래서 남학생들의 의견을 받으려서 자꾸 개선해 나갔다. 프로그램을 운행하는 도중에 수시로 평가하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과정평가, 형성평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핵심은 과정 중에 남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조사는 형성평가, 답은 2번, 도중에 하는 것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82번에 보시면 다음 무슨 설계에 해당되는가? 문제 아동 집단을 표집하여 표적 행동 후 정도를 알아보게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했다.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사전 검사에서 이 표적 행동 후 정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끝낸 후 다시 검사를 했다. 그렇다면 단일 집단을 가지고 사전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후 검사를 하고 그러면 단일 집단, 단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C계열 통제 집단 사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이건 단일 집단, 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사전 사후 검사를 하고 비교를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옳은 것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위적 타당도가 높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개입을 한 결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단일 사례 연구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위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가능성이지요. 시계열적으로 반복적 관찰을 한다. 실험 처치를, 말하자면 실험 처치는 독립 변수를 말합니다. 독립 변수를 개입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았을 때 현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입을 했더니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 목적은 개입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다. 개입의 효과를 관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소위 유의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옳은 것이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4번에 보시면 어떤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인가? 실험 설계 중 가장 전형적 설계로 그 과정은 실험 설계 중 가장 전형적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무작위 연구 대상 집단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으로 할당한다. 개입하기 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각각 측정하고 그리고 나서 실험 집단에는 개입하고, 이 말은 뭐야? 독립 변이를 가미하고 통제 집단은 있는 그대로를 놔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사전 사후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2번에 보시면 82번은 문제 아동 집단 하나만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분명히 실험 집단, 독립 변수를 개입시킬 실험 집단과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먼저 검사 실시하고 다음에 실험 집단에 독립 변수 개입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타난 변화를 다시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가장 일반적으로서는 통제 집단, 즉 비교 집단이지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5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